안녕하세요. 인천시민TV 인천사람이야기의 임주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복지가 화두인데요. 복지란 좋은 건강과 윤택한 생활, 그리고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복지 혜택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잠시 해보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인천복지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우리 유혜숙 대표이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게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인천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가 되었는데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설렘,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은 지금 이 초대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길을 내는, 없는 길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열차로 말하면 열차의 이 레일, 철도를 까는 건데, 네. 이 길을 잘못 내면, 방향을 잘못 잡고, 또 이 철도를 좀 부실하게 깔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복지의 방향과 철로를 까는 그런 처음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긴장되고 막중한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설레요.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 제가 프레이리의 책에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의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설레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가짐이 확고하셔서 정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실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저는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중학교도 졸업하셨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셨어요. 인천이 고향이신 건가요? 인천이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 제 태어난 곳은 강원도 영월이고요. 인천에 초등학교 1학년 때 1971년에 인천에 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 지금 인천복지재단의 이 자리인 바로 요 동네로 이사를 옵니다. 도화동 쪽. 철로 옆에 저희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저의 이 인천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산업화되는 과정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영월에 사시던 우리 아버지가 도시로 가자, 그래서 논밭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오셔요. 그래서 사업을 하셨는데 다 망하시죠. 서울에서, 이게 강원도에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되고, 거기서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는 그런 초입에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상당히 실패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나마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인천에 여기 도화동에, 71년도에 오시게 되는데, 여기 오셔서는 정말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렸죠. 신발 공장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중에 신발이 저는 제일 좋았다고 자부를 하는데, 신발만. 신발 공장 따님이셨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영세, 이 수공업적 그러한 공장이라서 다 망하시고요. 결국은 만수동으로 철거를 당해요. 그 당시에 철거 비용, 정착 비용으로 당시 돈 10,000원을 이제 겨우 남겨놨는데, 그거조차도 이사 가려고 이삿짐을 다 실은 다음에 봤더니 아이고, 10,000원이면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부모님이 상당히 절망하시고, 여기 철길에 앉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시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뒤를 돌아보니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사남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당시에 그 허허벌판이던 만수동에 산 14단지 다시 그 산중턱을 깎아서 그 당시에 이제 철거민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아버지한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서울에 있었더라면 우린 다 망했고 그래서 이 빈부병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철거민촌으로 우리를 데려오셔서 보니까 원래 매도 단체로 매맞으면 단체벌은 별로 안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혼자 매맞으면 힘들잖아요. 상대적만의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아주 어려웠을 텐데 저희 동네는 철거민촌이고 앞에 유신마을은 수재민촌이고 그리고 조금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농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 빈부격차가 차이를 없어서 서로 모르고 우리 집 망했네 보니까 또 친구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뛰어놀았던. 그럼 만수동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가서 만수 국민학교죠. 만수 국민학교. 거기에서 졸업을 했고 인하여중 그리고 또 금방이죠. 그리고 이제 인천여고를 가게 돼서 대학 다닐 때만 이제 서울에 좀 갔다가 지금까지도 저는 만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은 어떻게 보면 다 망한 우리를 받아준 곳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시켜준 곳이고 또 이렇게 인재를 탄생시키시고 아닙니다. 인재는 아니고요. 가찬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그 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중학교도 못 가는 친구들, 초등학교도 중도 하차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좀 왜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공부를 중단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릴 때 많이 좀 고민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이 지역은 저한테는 참 많은 자산을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뛰어놀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그런 변화의 과정을 그대로 인천이 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희 형제들이 또 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고민하고 이랬던 그 힘들이 저는 인천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수동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인천의 변천사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청소년기도 다 여기서 보내셨기 때문에 인천에서 그러면 인천에서 정말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좋은 점이랄까 또 인천의 이거는 조금 인천의 부족한 점이랄까 이런 것들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막 인천 사람이라고 제가 하도 인천 예찬을 하니까 그러는데요. 인천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아주 많이 가진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으로나 강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인천은 지리적 여건이 좋아요. 뭐냐 하면은 수도권의 도시 중에 유일하게 광역시로서의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또 인천은 그 도서지역, 섬지역, 가장 많은 그 섬과 광활한 해역을 품고 있는 아주 넓은 그런 다른 그 품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서해 평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분단의 아픔도 그대로 담고 있는 지역인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제 북한의 그 황해도라고 하는 곳과 또 인접해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이 남북이 분단됨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의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여전히 인천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이전 단계로서 남북 교류의 하나의 그
소통 창구가 되는 것도 또 인천이고요. 또 보면 중국, 저쪽 대륙으로, 대외적으로나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가 저는 인천이라고 보고요. 이게 지리적으로만 봐도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참 매력적인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현대사,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대로 꿈틀되어 있고 이렇게 여전히 관통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저도 저희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산업화의 얘기를 했는데 개화라고 하는 것, 제목보 개항이라든지 이런 개화 시기에 주요 개항장을 비롯해서 이 세계적인 국제공항이라든지 또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과거와 현대의 근현대사의 역사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미래의 비전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관통하고 있는 저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저는 세 번째로는 인천은 한국의 압축, 단순히 그냥 인천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압축이고 또 세계의 압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의 압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인천의 제1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2006년에 이렇게 맡아서 담당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인천 남동구의 복지계획 4년짜리 짜지 뭐 내가 남동구에 40여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겁없이 덤벼들었는데 열어보니까 한국의 압축인 거예요. 빈곤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여성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온갖 그 작은 남동구라고 하는 인천의 10분의 1인 지역이 사실은 한국의 아주 압축이라는 거예요. 인천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다문화라든지 지금 송도, 네.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등등을 보면은 그야말로 세계의 압축이에요. 여기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를 가봐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인천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압축이고 또 그 세계의 압축이다.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요. 그 인천은 또 이 먼저 온 미래이다. 이게 뭐냐면 통일 이후에 한반도의 미래를 지금 미리 먼저 와가지고 그 미래가 꿈틀거리는 지역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세터민이라고도 했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를 보니까 지금 통일 이후에 지금 남쪽에 있었던 사람과 북쪽에 있었던 사람이 공존해야 될 문제를 지금 여기서 먼저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세터민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그분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그분들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 이런 것을 가지면서 함께 이렇게 통합해서 살아가는 문제가 상당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은, 이렇게 한국의 압축이자, 또 세계의 압축이자, 또 한국의 미래의 압축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역할들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가는 곳이 인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인천이라는 도시가 역동적이고 아주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인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막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네.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여전히 이제 부채가 높고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또 인천이 이제 복지 예산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수급권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나 복지 만족도, 체감도 이런 건 또 낮은 네. 그 부분은 좀 단점이자 하나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천복지재단에서 좀 풀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전부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펼쳐오셨던 마중물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마중물 운동 하면 제가 또 인천만큼이나 자랑하는 네. 저의 실천인데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중물을 잘 모르더라고요. 마중물은 펌프에 붓는 제일 처음에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넣는데 그걸 넣어야지만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물이 깊은 물을 마중 나온다.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근데 마중물은 대단한 물이 아니라 늘 쓰다 남아있는 찌꺼기 물. 그다음에 제가 만수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를 한 50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 마중물 거리조차 없는 거예요. 5분 마른데. 근데 그 마중물이 없으면 절대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논에 가서 떠보자. 그래서 고무신 벗어가지고요. 하나, 둘, 셋 하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막 펌프질을 하니까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그 보잘것없는 신발에서 모인 물도 한 바가지 마중물이 돼서 펌프만 보면 녹슬고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하니까 막 그 물을 마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목도 죽이고 이랬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 경험으로 마중물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실천했던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사단법인 비영리 그 기관을 만들 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작은 물이지만 큰 물을 마중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작은 물이 아주 미약할 때는 함께 모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누구라도 마중물이 될 수. 그 물은 늘 찌꺼기 물이나 빗물 뭐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궁극적 어떤 희망의 가능성들을 무궁무진히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제가 매력을 느껴서 마중물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마중물 운동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실질적 어떤 인간의 그 본질, 이런 것을 찾는 문제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생존의 문제라든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모순이 막 심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경주마처럼 각자 따로 열심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희는 좀 멈춰야 된다. 그 인디언의 친구처럼 왜 멈췄냐 하니까 그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 멈췄는데 내가 달리는데 급급해서 내 영혼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까 봐. 그래서 멈춰서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함께 뭔가 할 거는 없는지 그리고 놓치고 오는 것은 없는지 둘러보고 상상하고 힘도 채우는 것이 저는 우리 시대엔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마중물은 좀 멈춰서서 서로 둘러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함께 좀 당당하고 더불어 같이 풍요로운 그런 삶에 대해서도 희망의 근거들도 좀 상상도 해보고 실천해보자 하면서 그 광장에 모여서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서로 차이나는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지 토론하고 힘도 채워서 더 나은 삶, 이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상상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만든 그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더 의미가 다가오는 그런 운동이네요. 네.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또 무엇보다 아까도 마중물 운동도 있지만 시민사회에 많은 참여를 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통 전문가다.
라는 이런 평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유, 뭐, 가분한데, 평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좀 그렇게 되려고, 위력이라도, 되려고 좀 노력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가족이 다 잃어버리고, 인천의 만수동에 70년대 초에 갔을 때, 그때, 어쨌든 저희를 너른 품으로 받아주고, 저희를 키워준 그 마을,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막내 동생은 4살인데, 저희가 그 동생을 놔두고, 저희는 학교 다녔고, 또 부모님은 일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은 위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키워줬거든요. 밥도 먹여주고, 어느 집에 가면 자게도 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 네. 네. 그리고 장애인이, 저희 동네에 지적장애인이 있었는데, 저는 친척 오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오빠가 지나가면 밥을 먹이고 밥 먹을 때 또 지나가다가 오빠가 옷이 버려져 있으면은 어머니가 집에 가서 우리 오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래서 저는 친척 오빠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냥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못 먹고 못 살고 그랬지만 서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차이를 우열로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더불어서 같이 서로 함께 서로 다른 조건들이지만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적으로 또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OECD 국가를 세계에서 10위권의 부자 나라가 됐고 여러 가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이런 빈부격차라든지 갈수록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문제는 경주마처럼 각자 따로 열심히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멈춰서서 눈가리개를 벗고 멈춰서서 내 영혼이 또 쫓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각자 따로가 아니라 서로 좀 모여서 교류하고 함께 좀 공동체가 돼서 좀 대안도 모색하고 그리고 이 차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차이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소통도 하고 이런 좀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입각해서 그게 처음에는 시민단체인 줄 알고 시민단체도 제 발로 가서 참여해서 회원도 됐었고 근데 그 운동을 하기에는 시민단체는 이제 많은 일을 하니까 계속 여러 사회적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하지만 이러한 본질적 대안을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9년 전에 좀 서로 모여서 소통하고 함께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원리를 그 속에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소통 광장인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시민사회 역할들을 하게 됐고 그 속에서 많은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우리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소통과 그런 대안들을 내는 여러 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쁘게 보셔서 그런 저한테 과분한 소통 전문가다 이런 또 말씀도 해주시는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우리 유혜숙 대표 이사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지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유혜숙 대표이사께서 이 복지는 돈이 아닌 우리는 사실 복지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복지가 돈이 아닌 정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복지는 정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미력이라도 이제 실천해 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복지 그러면 수당으로 여겨요. 얼마나 현금을 많이 주냐, 현물을 많이 주냐, 그리고 서비스를 많이 줄 것인가.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이런 것으로 가는데 실제로 그 복지국가를 제가 이제 연구도 해보고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복지국가는 수당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이 위험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민들이 그 지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협동해서 그 위험에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시민들의 생각과 그 시민들의 힘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치인데 정치라는 건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그들의 생각,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행위. 이게 정치인데 궁극적으로 복지는 그러한 시민들이 복지는 각자 따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정책으로 제도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실천한 그 힘이 바로 그 복지고 그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복지는 돈이 아닌 정치다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복지를 얘기하면 유럽 쪽을 되게 꿈꾸잖아요. 예. 우리 뭐 유해숙 대표이사께서도 그렇게 꿈꾸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형의 복지라면 앞으로 우리 인천형의 사회복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지가 북유럽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북유럽형 복지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느 뭐 북유럽이다, 뭐 서유럽이다 이런 복지형으로 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 그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또 우리 그 시장님이 가장 핵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 복지 기준선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이 인천 복지 기준선은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 그것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수당, 뭐 얼마나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이 줄 것인가를 넘어서서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성찰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상상해보는 방향을 정하는 그런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복지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준선의 원래의 그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베버리지 리포트인데요. 1942년에 영국에서 전쟁 중에 나온 그 하나의 그 복지 기준선이에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전쟁 중이고 위험하지만은 최소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은 가족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가족이 돼서 함께 만들자라고 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의료, 최소한의 소득 보장,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제 주거, 안전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무위라고 하는데 사람이 맥 빠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용. 요 정도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동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자라고 나온 게 이제 그 유명한 베버리지 리포트 복지 기준선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거기에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요. 그림이 작은 다윗이 조그만 아이가 5 거인, 그러니까 5 자이언트라 그래요. 그 5 거인, 그 결핍, 이 소득 결핍, 그 다음에 또 질병, 그리고 또 아주 그 불결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축 처져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을 못 받은 문제, 이런 5 그 거인을 향해서 조그만 다윗이 이렇게 물매질을 하는 그 그림이 이 복지기준선인 베버리지 리포트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가 똘똘 뭉치면 저 5 골리앗조 위험 정도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영국에서는 1909년에도 나왔어요. 그건 소수파 보고서라 그래요. 근데 그 소수파 보고서도 최소한의 사람다운 조건은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이 협동해서 막아내자, 저 위험을 막아내자, 뭐 이런 건데, 문제는 그때 시민들이 그건 이상이야.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해. 왜 개인의 문제를 국가 보고 하라 그래? 지지를 안 해줘서 그냥 소수파 보고서에 그쳤고 실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후에 3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전쟁이 지나고 1942년에 이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왜 베버리지냐 하면 이 베버리지 씨가 위원장이 돼서 복지기준서를 만들었는데 이 베버리지는 1909년에 소수파 보고서가 나올 때 연구 보조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 안 해줬고 지지를 안 해주니까 그냥 하나의 설계 도면으로 그치고 집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30여 년이 흘러서 베버리지가 위원장이 돼서 이 복지기준서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그 전쟁 중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놓고 그걸 구하려고 정부 간행물센터 앞에서 저기 인천시청 앞에서 줄이 1.6km나 늘었고 그냥 그 보고서만 구한 게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는데 방공호에서 그걸 놓고 토론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최소한 사람다운 조건을 만들 건지, 양은 어떻게 할 건지, 술집, 카페에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런 시민들이 있어서 그 시민들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만든 힘인데요. 당시에 처칠이 전쟁 영웅인데 나는 저 복지기준선 베버리지 리포트 안 할 거야. 관심 없어 해서 시민들이 안 뽑아줬는데 노동당의 당수였던 애틀리는 우리가 집권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 저 5가지 거인은 무찌를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1945년에 노동당을 뽑게 돼요. 네. 그래서 노동당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5 골렛은 무너뜨려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인천의 복지 기준서는 네. 우리가 최소한 함께 사람다운 조건을 만들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고전적인 건 5가지지만 그게 국가마다 다르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개의 지역에서 복지 기준서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 소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복지는 어쨌든 기준선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이 방향을 잡는 것, 네. 그 다음에 합의하는 것,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기준선을 만들 때 근본적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힘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복지기준선을 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저희는 시민력이라 그러는데 그런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도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복지기준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네. 인천복지재단의 설립 전과 이제 설립을 하셨잖아요. 설립 후에 변화라고 할까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네. 사실은 복지재단이 논의가 있는 때부터 거의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복지재단이 컨트롤 타워가 될까봐 이제 통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분도 계시고 또 역할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려했었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8년여간의 인천복지계와 시민들이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해서 네. 이제 저희가 2019년 2월 19일 날 출범식을 했고요. 실제 이제 그 설립이 된 것은 2018년 4월 18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그런 많은 논의와 우려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천복지재단은 오히려 저희가 그러한 오류, 그러한 그 걱정들을 다 섬세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가야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장치들 때문에 저희는 지금 설립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정말 인천 시민들의 복지, 그 다음에 복지계와 인천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인지, 그래서 함께 기획하고 연구하고 정책 생산하고 실천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것인지 저희가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안도감이 생기신다 그래요. 네. 심리적 안정감. 네. 네. 복지재단이 우리들을 위해서 네. 이런 광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힘을 주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이 생긴다고 소통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네. 분들이 안도하실 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는 그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또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가실지. 네. 참 저도 인천을 사랑하고 우리 저희 집 뭐 4남매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의 아이들이 같이 자라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뭐의 친구들 뭐 우리 모두가 같이 사는 곳인데 항상 범죄하면은 인천 뭐 이렇게 그 어려운 사회적 문제 하면은 인천이 부각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보통은 이제 사후 어떤 응급구호 방식으로 그동안에는 많이 이루어진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천복지재단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하면 이러한 근본적 원인들, 이것을 과학적으로 좀 분석해서 인천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의 삶 속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그 체계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나 어떤 그 인프라들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된다, 한 사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아이를 가정에 맡겨두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가정이 어떤지. 그리고 한 가정을 만나는 것은 복불복이잖아요. 복 아니면 불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아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사회가 그 아이가 어려워지면 함께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한 아이를 한 마을의 한 사회가 인천이 어떻게 키워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함께 참여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저는 공동체 문화 이것이 이 예방이 아주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매개로 철저히 그러한 걸 조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과 그다음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나 또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만들고는 저희는 시민력 향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학적 체계적인 그러한 어떤 그 기반들을 만들어내는데 저희 복지재단이 좀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아무리 사실 인천복지재단이 일을 잘해도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회복지 분야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사회복지 분야에 어느 분들은 너무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다. 세금이 많이 들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도 네.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회복지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는 양질의 노동력, 이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복지기준선에 대체적으로 뽑히는 그 소득의 문제, 네.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네. 문제 이런 걸 보시면 대체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안전해서 건강하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또 양질의 노동력을 얻어야 우리 안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직을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축 처져 있거나 이랬을 때 근본적으로 힘을 만들어내주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그 근본적인 그 토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 구체적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돌봄, 그 돌봄을 가족이나 개인한테 맡겨두니까 그렇지 조건이 안 되는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가 더불어서 함께 돌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돌봄을 받는 사람도 안전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이제 창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적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복지국가는 그러니까 OECD 다 평균 이 공공 부분의 사회적 일자리가 21.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3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인가에 보면은 거의 8% 이상. 그 정도. 예, 아무리 많아도 9%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OECD 국가의 21% 정도인데 우리는 8%에서 9%가 안 되는 정도니까 상당히 적은 거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의 핵심은 이런 사회복지 분야, 공공부문의 일자리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일자리의 양보다는 이제 또 질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게 어떤 바우처 형식으로 간다든지 민간에게 맡겨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임금 장시간에 나쁜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돌봄도 이제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일을 하는 어떤 근로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의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들로 되게 되면은 오히려 예산은 많이 투입해도 그 악순환이 네. 또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득 주도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공공부문의 일자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있어야 이제 또 수요가 창출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복지국가는 이러한 위험스러운 시대에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돈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복지를 통해서 취약한 사람도 소득이 있게 되면은 수요가 창출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와 복지, 경제를 위한 복지, 복지를 위한 경제, 이것이 같이 맞물려져서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러한
그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지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복지 분야의 예산을 너무 그 시민들이 중산층과 그 이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지금 소득 재분배의 문제, 이게 소득 양극화가 되는데 그들로부터 소득이 이전돼서 그러한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의 그 효과로서 그 많은 그 예산들을 확충하고 그래서 보다 힘있고 여유있고 꺼내와도 별로 충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내서 그걸 통해서 복지의 양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분들이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활동도 하게 되고 구매도 소비도 일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있는 사람들이 또 그분들이 경제 활성화도 돼서 함께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복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제가 잘 되고 또 사람이 안전하고 양질의 그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그 출발이 되었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안전한 그러한 그 사회가 됐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불안한 사회가 된 이것을 저희는 교훈 삼아서 잘 우리 사회에도 그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유해숙 대표이사의 큰 그림 속에서 또 아주 구체적인 그림들을 저는 본 느낌인데요. 그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인천 시민의 정말 질이 높은 삶을 위해서 큰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끝으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는 복지는 이렇게 시혜와 자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뭘 주는 거 수단. 현물 주고 현금 주고 왜 안 주나 이런 건데 실제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지금 현재 위험에 처한 그 희생자 피해자들을 통해서 나의 위험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의 위험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 위험에 대응해간 즉 사회복지의 정의는 사회적 위험을 함께 대응하는 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철학이자 정책 실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만들고 복지특별시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이제 시장님의 철학이신데 그 복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함께 그 위험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 다음에 협동의 어떤 원리들을 만들고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회복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복지는 시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보고요. 인천복지재단은 이제 첫 출발이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시민들의 그러한 응원, 참여가 있으시다면 우리 연구진들 또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실천가들과 함께 복지계와 인천시의 다양한 그 복지 정책과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매개자, 플랫폼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유해숙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인천복지재단의 큰 그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인천 시민이니까 저도 정말 멋진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그런 인천 시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당하고 풍요로운 복지 공동체 플랫폼의 비전처럼요, 인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천복지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대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